세계의 절반 여성들이 말하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일단 먼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뭐 적어 놓으신 것처럼 세월호 참사 막 일어나고 나서 2014년에 일어나고 나서 되게 이제 모든 국민들이 대구 시민들이 마음 아파하면서 만들었던 단체가 이제 세월호 참사 대구 시민 대책위원회였어요. 대책위원회가 한 78개 정도의 단체들로 그게 5월 달에 저희가 처음으로 결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결성해서 세월호 참사 대구 시민 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싸움을 대구 시민들과 쭉 해오는 단체이고요. 그게 4주기 좀 지나면서 이름을 대구 4.16 연대라고 바꾸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꾸면서 그전에는 이제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만 이게 구성이 되어 있다가 이제 개인들도 한 300여 명 이상의 회원들이 좀 계세요. 그분들도 같이 들어오는 형태로 이제 넓힌 거죠, 조직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단체에 제가 이제 집행위원이라고 해서 들어가서 이제 실무를 맡아보는 사람으로 있고요. 이름은 한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도 걱정이고 또 뭐 추워져지고 살림살이도 어렵고 이런데 진짜 다 이렇게 저녁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말을 되게 빨리 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그래 빠르지. 제가 원래 말이 되게 빠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 앞에서 말이 또 더 빨라요. 그래서 그래도 발음은 좀 분명해서 알아듣겠다는 분들은 좀 계시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위안 삼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소개도 하고 단체 소개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정교조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서요. 저는 일하는 곳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대구지부라는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아니고 간사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정교조가 세월호 참사 문제는 다른 어떤 노동조합보다도 아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자적인 관점에서 매우 마음 아파하시고 아직도 활동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교조 산하에 세월호 특별위원회라고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선생님들하고 활동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저한테 월급은 전교조에서 주시면서 너는 세월호 특별위원회에 가서 활동을 해라. 이렇게 이제 정교조 대구지부 선생님들이 조합원이 한 1,800명 되세요. 이분들이 저에게 이제 그를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강의도 와서 할 수 있고 선생님들이 그런 마음들이 바탕이 되어서 제가 이제 정교조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제가 어디 가서도 막 좀 자랑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정교조에 박수 주시는 것으로. 정말 제가 자랑하고 싶은, 그리고 대단히 고맙고 항상 마음속에 이제 잊지 못하는 그런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이제 강의를 또 막 전문적으로 하지도 않고 이래서 이제 편하게 또 말씀 나눈다고 생각하고 세월호 참사가 이제 6년 반, 7년이 되어가는데 그동안 제가 만났던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제 주제는 잡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세월호 참사가 6년 반이 지나고 뭐 이러면서 요즘은 또 어려운 일도 좀 더 많고 이래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냥 만났던 그분들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조금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뭐 이미 더 잘 아시는 분들,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세월호 참사를 제가 이제 세월호 투쟁을 좀 하는 이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세월호 투쟁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월호 투쟁을 제가 하면서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원칙 같은 게 또 좀 있는 거예요, 몇 가지. 그래서 그 얘기도 좀 드려보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세월호 투쟁의 현황에 대한 것까지도 조금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좀 해왔는데, 정리하고 나니까 또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아마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좀 감정적인 사람이어가지고 뭐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되게 많지는 좀 않아가지고 그냥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한번 정리하신다. 그리고 저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뭐 같이 공감하시는 내용이니까 좀 들어주십사 하는 양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좀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숫자가 안 많으시니까 이제 세월호 투쟁에 대해서 갖고 계신 기억 같은 거 이런 것도 듣고 싶은데 그건 하면 안 되겠나요? 참가자들 바로 하는 건 좀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럼 일단 제 얘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세월호 투쟁을
저만 아니고 뭐 다른 분도 있겠지만 제가 어쨌든 앞에 말씀드렸던 정교조가 또 그런 역할을 저한테 기반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세월호 투쟁을 하고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또 어떤 걸까 하고 생각을 좀 해보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들은 해보면서 이게 또 좀 힘이 안 든 건 또 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가진 당사자 옆에 있다는 것이 어쨌거나 또 좀 힘도 들고 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해결도 좀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안 되고 있고 이럴 때는 저 역량의 막 한계 이런 걸 느끼면 고민도 좀 되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왜 세월호 투쟁을 하려고 마음먹었지? 내가 처음 약속했던 건 뭐였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했던 거는 어쨌든 뭐 제일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거는 다 같은 심정이시겠지만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제일 컸던 문제 같아요. 그래서 그 세월호 참사를 온 국민이 방송으로 배가 이제 기우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었고 거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팽목항에 가서 아이들 기다리면서 겪으시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정말 가까운 분들의 실제 이제 활동이라든가 뭐 언론을 통해서 대단히 많이 겪고 있는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이 그 고통이 남의 고통이 아닌 나의 고통으로 되게 많이 느껴졌었고요. 저도 여기 오신 분들의 연령대도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드는, 더 젊으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세월호 참사 당시에 제가 첫 아이는 고3이었고, 둘째 아이는 고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세월호 참사 나고 나서 등교하는 걸 보는 게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교복 입고 나가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피해자 당사자들에 대한 고통 이런 것들이 첫 번째로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다른 데 가서 뭐 글을 읽기도 좀 하는데 얼마 전에 출간했던 그날이 우리의 창을 두드렸다라는 글 중에 제가 되게 짧고 다른 데서 소개를 좀 많이 하는 글이에요.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강혁이라는 학생의 어머님이 쓰신 글인데 머리카락이라는 글이에요. 그래서 들으면 좀 이미 많이 들으신 분도 계시싶은데 어머니가 그런 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혁이 흔적 하나라도 찾고 싶다. 혁이 장례 치르고 집으로 돌아와서 방에서 누워만 지냈을 때 계속 이 생각을 했어요. 그때 후드티가 딱 떠올랐어요. 사고 나기 얼마 전에 혁이 누나가 혁이한테 후드티를 사줬거든요. 그 옷을 두세 번 입었을 때 사고가 나는 바람에 내가 그걸 빨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게 혹시 머리카락이 남아있지 않을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장롱에서 후드티를 꺼내서 햇빛 들어오는 창문 앞에 펼쳐놓고 머리카락을 찾았어요. 8개를 찾았어요. 4개씩 나누어서 코팅을 했어요. 혹시나 하나를 잃어버리더라도 나머지 하나는 남을 테니까요. 한동안은 그 머리카락을 지갑에 넣어서 다녔어요. 지금은 장롱에 보관하고 있어요.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지금도 한 번씩 혁이 머리카락을 만져요. 가끔 한 번씩 꺼내서 만질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라는 글을 이제 어머님께서 쓰신 거죠. 이런 게 이제 상상이 되잖아요. 이런 장면들이 상상이 좀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이 한 분 한 분 사연은 한정이 없을 텐데 최근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는 뭐 그 단원고 2학년 3반 유혜연 학생 아버님한테 이제 사석에서 들은 거고요. 이것은 뭐 아직 그러니까 공표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안산의 온마임 센터라고 이제 피해자들 지원하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세월호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논문 자료들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세월호 이 유가족도 활동한 유가족과 가족들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체크하는 이제 그런 조사들을 좀 했었는데 좀 놀라운 것은 건강 상태가 다 대부분 안 좋으신데 활동하고 계신 분들 맨 앞에서 이분들의 건강 상태가 같이 고통을 겪고 계시지만 활동의 전면에 서 있지 않으신 분들보다 훨씬 더 거의 악화된 상태로 나타난다는 말씀을 이제 어쨌든 전에 듣고 그런 결과라면 집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2학년 3반 부모님들하고 저희 대구가 자매 결연처럼 지내다 보면 이제 소연 아버님도 계시고 이런데 이제 그 소연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좀 늦게 하시고 딸 하나 보고 이제 2명이서 사시다가 이제 소연이를 잃은 거죠. 그래서 소연 아버님 보면 공장 노동자로 평생을 또 사셨기 때문에 손가락도 되게 많이 없으시거든요. 많이 없으시고 한데 그러니까 이도 굉장히 많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도 이가 되게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님도 뭐 보상받아니 어떤 말도 막 있는데 이를 어떻게 좀 해넣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쭤보는 과정에서 본인은 직접 듣지 않지만 같이 계신 어머니도 계시니까 잇몸이나 이런 데가 상해서 더 이상 어쨌든 일을 해넣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시라는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치과 치료 같은 게 불가능한. 그래서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또 술도 좋아하시고 술 힘으로 지내기도 하셨지만 노동하고 하셨지만 그러니까 팽목에서 거의 뭐 하루에 6병 7병씩 소주를 드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무 데서나 쓰러져 잤다 하셨거든요. 이렇게 자면서 그렇게 쓰러져 잤을 때 자기를 거기 이제 경찰들이나 사람들이 구해주지 않았으면 아마 죽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건강, 그러니까 장기라든가 뭐 연령대가 다들 이제 비슷하니까 한 50대 40대 후반들이다 보니까 건강 상태도 사실은 한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되게 안 좋아지셔서 건강 상태도 안 좋으시고 또 심리적으로도, 그러니까 저희가 산반 부모님들 만나면 여기 제가 적어놓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피해자다워야 한다라는 시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만나실 수 있는 거, 심지어는 이제 가까운 가족들도 그렇고 직장 동료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울면 운다고. 아직도 안 끝났는데 참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울고 있느냐. 남은 애들 왜 어떻게 해야지 하니까 웃으면 웃는다고. 이제 그런 시선들이 피해자다워야 한다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저희 이제 대책위 활동가나 대구 시민들을 만나면 그런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로 부모님들이 와서 뭐 대구에서 주무시고 하시고 이럴 때는 당구장도 가고 이런 얘기는 유튜브 해도 되나요? 그렇게 하고 웃고 떠들기도 했다가 울기도 했다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를 넘어서서 이제 부모님들을 만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뵈면 아버님 어머님이 건강하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면 공황장애 약이나 이런 약을 이제 계속 드시고 계시고 그런 말씀들을 또 이제 사석에서 나누다 보면 또 말씀도 전해주기로 해서 어쨌든 현재도 그런 고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그냥 말씀을 좀 추가로 드렸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거는 제가 꼭 얘기한 건 아닌데 세월호 투쟁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를 물었을 때 이런 아픔에 공감했고,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한 것은 그 아픔에 공감한다는 것이 그냥 일회적으로 끝난 게 아닌 게 중요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매우 대단히 꾸준히 안산, 뭐 팽목, 진도, 뭐 서울 광화문 집회, 뭐 어디든 안 가리고 저희 대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꾸준히 열심히 다녀오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가족들과 간담회도 계속 가져온 게 축적되는 과정에 힘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과 이웃이 되는 거죠. 네. 이웃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고통이 이제 무관하지 않은 존재로 있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실천 활동을 찾아서 하게 되고 그랬던 과정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이런 공감과,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비슷하시 싶은데 여기 이제 부모님들도 그 죄책감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부모로서. 그러니까 그리움의 시간도 그리움의 시간 되게 크지만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셨던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이제 전화 왔을 때 빨리 나오라고 했어야 되는데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어 뭐 이런 얘기라든가 뭐 그랬던 데 대한,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뭐 옷이나 이런 거 못 사줬던 거, 그다음에 용돈 겨우 몇만 원 지켜서 보냈는데 이제 시신과 함께 그대로 나왔던 장면들, 이런 것들에서 가지는 이제 부모로서의 그 죄책감, 이런 것들이 되게 크시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도 제가 이제 88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제 졸업은 못했지만, 그러니까 저도 88년도가 87년 6월 항쟁 있고 나서 막 그거 막 사회적으로 이제 진보적인 운동들이 활성화되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막 전교 선생님들도 만나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내가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뭐 온갖 걸 다 봤죠. 이제 다 봤다고 하지 많이 봤죠. 그러니까 제가 88년도 입학하고 막 이랬을 때 이철규라고 조선대 학생운동 했던 학생이 이제 어딘가에 끌려가서 온몸이 이제 피투성이가 되어서 저수지에 떠올랐던 장면, 기억들, 그러면서 며칠 단식했던 기억,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끔찍한 그런 80년 광주는 제가 직접 겪지 않았지만 그런 기억들이 저한테 없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중에 여러 가지 뭐 용산 참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있었는데, 평택에 그 쌍용 자동차 그 일 있었을 때는 헬기가 진짜 바로 머리 위에서 막 떠가지고 웽웽거리는 소리도 들어봤고, 그때 제가 되게 놀랐던 게 까만 비닐봉지에 뭘 막 투척을 하는데 그게 그 최루액 그런 거라 하더라고요.
그걸 막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맞으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서 도망 다녔던 기억도 있고 한데 뭐 산전수전 겪었다는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우리 사회 고통 문제에 무관하지 않게 살아왔는데 세월호 참사는 진짜 너무 다들 그러셨겠지만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한 충격도 정말 컸었고 안산 합동분향소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내 인생에 살면서 아이들 250명이 들어있는 영정사진 304명의 영정사진 앞에 내가 설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기억을 좀 하시겠지만 2014년에 세월호 참사 일어났고 2011년, 12년에 이제 진보정당 운동, 그 당시엔 통합진보당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이 부정선거 시비 말리고 좀 공격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당이 깨지고 이런 과정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그 시기가 대한민국의 진보 진영 운동이 한 단계 자기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훼손을 당하고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건강한 역할을 할 수 없는 중요한 그 손실의 시기였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무력했던 시기가 2012년, 13년, 13이 이어지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그게 또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무력감의 끝에 2014년이 이렇게 죄책감과 함께 이제 오면서 되게 이제 그 죄책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한번 여기서 벗어나려고 그냥 회피할 것이 아니라 맞부딪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심을 했었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사실 14년도에 그게 일어나고 나서는 그런 자각을 잘 못했고요. 이제 2014년 일어나고 나서 참사 일어나고 나서 여름에 2학년 부모님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자고 전국을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투어 이제 다 맞춰서 다녔는데 그때 이제 대구가 2학년 3반 부모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뭐 재밌는 얘기라서 부모님들이 대구에 아무도 안 올라가셔가지고 박근혜 도시에 오고 싫으셔가지고 뭐 농담 삼아 그때는 가위바위보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3반 부모님들이 오셨고 그때 김동원 쌤도 계시지만 처음 오셨을 때 아마 월배성당에서 주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부모님들이 티셔츠 여름이었기 때문에 다 맞춰 입고 오셨는데 등에 이렇게 숫자 3이 적힌 옷을 입고 오셨고 그 숫자 3에는 아이들 이름이 2학년 3반 여자아이들 이름이 하나하나 다 적힌 그런 옷을 입고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셨던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소연 아버님도 오셨었고 여러 부모님들이 오셨더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투쟁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부모님들하고 투쟁을 거치면서 2015년 그 일주기도 제가 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가 맨날 박근혜 시절이었고 노동절 집회 이제 세월호 참사 일주기 행사 막 지나고 노동절 집회 들어갈 때 탄압이 되게 셀 때여가지고 그 왜 차벽 같은 거 광화문에 다 쳐놔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럴 때가 기억이 나실 건데 그때 이제 그때 캡사이신 섞인 체류액을 뿌릴 때였죠. 예, 뿌릴 때여가지고 실제로 뭐 도원 어머님 말씀 이런 것도 이제 책 같은 데를 보면 앞에서 이제 전경들하고 붙어서 부모님들이 막 싸울 때 실제로 걔들 이렇게 등에 지고 다니던 기억하세요. 이렇게 체류액 그 모기약 같은 거 뿌리는 것 같은 그런 걸로 실제로 부모님들한테 실제로 분사를 하기도 했었고 저희한테도 이제 그렇게 막 하면서 가로막고 이랬던 기억도 있는데 그때 봤던 윤민 어머님은 저는 윤민 어머님 저를 못 보셨는데 2학년 3반에 반장했던 윤민 어머님이 유나 씨라고 그 딸 그 희생된 윤민 학생의 언니와 함께 그 앞에 계셨었는데 그러니까 그 앞에 계시다가 그 어머니 쓰러지는 거 제가 직접 목격했거든요. 재료에 맞아가지고요. 물대포 맞아가지고. 그러고 이제 다리를 막 절면서 뒤쪽으로 빠지시던 장면 이런 걸 제가 이제 직접 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님 다 뭐 아시는 얘기있지만 대단히 완강한 투쟁을 자식을 잃은 부모로서 정권의 부당함에 대해서 대단히 완강한 투쟁을 하셨죠. 그래서 이 투쟁은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 정리하면 첫 번째는 그 고통에 대한 저희 공감, 우리 모두의 공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새로 어쨌든 어른으로서의 그 책임감, 그러니까 미숙한 존재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그리고 책임져야 되는 존재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라는 죄책감. 그리고 이것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엄청나게 중요한 단초를 갖고 있다는 데 대한 싸움이라는 데 대한 자각 이런 게 이제 과정에서 생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럴 수 있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싸움은
저는 매우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런 일 겪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안 되셨을 분들이지만 매우 완강한 투쟁의 주체가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싸움은 이분들의 헌신적인 고통을 당한 당사자의 투쟁이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들의 폭이 대단히 넓은 싸움이죠.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제가 뭐 쌍용 자동차 투쟁이라든가 뭐 효순이 미선이 학생이 장갑 채취였던 사건 이런 것들하고 뭐 고통의 경중을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달았냐면, 이게 아시다시피 이거는 학생들이 저 같은 어떤 엄마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수학여행 가라고 해서 갔는데 참사를 당하고 구조되지 못한 사건이고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어디 딴 데 보낸 게 아니에요. 그냥 학교를 보냈는데 아이가 돌아오지 못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거듭 말씀드리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안전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국가폭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어디 나서서 막 투사가 되건다거나 뭐 정부에 대해서 막 반대를 한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까지도 파괴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실제로 이제 참사 장면을 온 국민이 이제 목격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 속에서 국민들의 지지나 공감대의 폭이 대단히 넓은 투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체가 분명하게 계시고 그 옆에 함께하는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이제 있는 싸움이고, 그리고 이 문제의 사안이 계속 얘기하는 그때도 구호들이 생각나실 텐데, 이것이 그냥 박근혜 한 명 쫓아내는 문제, 원인들을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대단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모순이라든가 가부장적인 모순이라든가 뭐 온갖 문제들이 집중되어져 있는 문제들 속에서 벌어났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쓰라라는 방송을 12번이나 한 거예요. 그 한 시간 사이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교사들이 되게 자책하셨던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교육이 가만히 쓰라는 교육을 했던 거라는 데 대한 자각이 되게 컸던 거였죠.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한국 사회 문제를 담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기인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그런 싸움이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지금도 박근혜 퇴진 투쟁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세월호 투쟁이 했다는 데서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는 이거 뒤에 뭐 현황도 연결이 되지만,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가 당선되고 나서 실제로 여러 분야에서 현재 이제 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제 민주당 세력들이 있으신데, 이분들이 우리가 가졌던 기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대들을 진도를 못 내시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문제들이 저는 현재 한국 사회가 또 넘어가야 될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과제를 또 한편 대단히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안이 이제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사안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세월호 투쟁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투쟁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이런 의의들과 더불어서 저는 이제 제가 또 조금 더 고민을 했던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래도 이건 뭔가 있잖아요. 제가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교조에서 월급 받는 게 미안할 정도로 막 밤낮없이 세월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것은 나의 어떤 상실에 대한 고통, 이런 것 때문에 누구나 있으실 것 같아요, 살면서. 예. 저도 나름대로 이제 저는 이제 정교조 정교조 참교육 1세대라 가지고 정교생들 얘기 되게 많이 하네요. 1세대라서 같은 고등학교 후배가 이제 정교조 이 투쟁의 과정에 스스로 목숨을 잃어 자살한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도 이제 상실의 고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던 경험들도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어떤 내면의 상실의 고통과 이분들의 고통이 이렇게 다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저 혼자 한번 저에 대해서 막 해석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미친 듯이 일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한 적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당연하게 제가 이 투쟁이 이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아이들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아이들과 직결되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막 맛있는 밥을 해주고 막
대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막 고민하면서 그런 거는 잘 못해줬지만 어쨌든 이 세월호 투쟁을 통해서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내 아이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생각은 뭐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김지은 씨가 쓴 이제 뭐 수기 형태의 글을 좀 읽기도 했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성폭력 그 생존자들의 이제 수기 같은 것도 제가 보기도 하고, 또 이분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또 뭐 김용균 청년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얼마 안 됐다가 그렇게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어머님이 싸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김용균 청년은, 사망한 청년 노동자는 또 진짜로 제가 저희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첫 면회하고 나오는 길에 김용균 씨의 죽음을 접했어요. 그래서 김용균 씨 영상에 보면 군복 입고 있는 찍은 사진도 있고,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좋은 예쁜 양복 맞춰 입고 막 사진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제가 정말 좀 이런 말은 되게 비참한 말이라서 안 하고 싶은데, 좀 그리고 너무 과장했나라고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세월호 참사 겪고 김용균 씨 사망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미투 운동을 겪고 이제 최근에 몇 년 사이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아, 이건 애 실컷 키워가지고 저 정말 조금 해볼까, 약간 다른 성폭력으로 잃고 잘못하면요,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면 성폭력으로 평생을 괴롭게 지내고, 아들은 뭐 저희 집이 되게 잘 사는 집 아니거든요. 저희 아들 이제 공부 그렁저렁 해가지고 이제 그 이과대 나가 다니고 있거든요. 군대에 보내죽거나 아니면 공장에 가서 죽거나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되는 거예요. 비관스러울 때는. 그래서 그런 게 우리 한국 사회 현실이라면 이분들의 이런 투쟁이 결국 나의 투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투쟁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됩니다. 시간은 뭐 그렇고, 그래서 이제 2부 순서는 이렇게 이제 제가 하면서 만났던 분들에 대한 얘기를 그냥 조금 소소하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김동원 선생님하고는 되게 만난 적이 없어서, 근데 세월호 행사하면 꼭꼭 오시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많이 오셨지 싶은데, 그리고 또 선생님도 계속 저희 이제 정교 선생님이셔가지고 같이 오시고 이렇게 하세요. 또 뵙기도 하고, 그래서 다 한 분 한 분 기억을 못하지만 그냥 제가 만났던 분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는 먼저는 당사자 가족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두 번째는 피해자의 곁에 서 있었던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당사자 가족들의 얘기는 앞에 말씀 많이 드려가지고 그냥 조금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라는 특성이 있고, 그래서 여기로부터는 고통의 깊이가 엄청나게 크고, 또 이분들이 어쨌든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을 겪고 우리 한국 사회 변화들을 보신 분들이 또 꽤 있으신 거죠. 그래서 250분 가족들 중에는 저도 다 평균을 내거나 이렇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그 전에 이제 박근혜 찍었다는 분들 많으세요. 또 안산도 대구랑 비슷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러면서 되게 그렇게 찍었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세월호 투쟁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 진보 정당에 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이제 특성을 좀 갖고 계신데, 어쨌든 그런 정치적인 어떤 한국 사회 87년 6월 항쟁 이런 거를 넘어서는 걸 보신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분이 더 이제 그 이전의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에 비해서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바탕이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자식들이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완강하게 투쟁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뭐 기사들을 보셨겠지만, 이분은 이제 유가족은 아니시고 생존자이신데, 김성묵 씨라고, 생존자이시고 당시 학생들을 그때 구조하기도 하고 이랬던 분들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어제 48일 차로 이제 청와대 단식 농성하다가 이제 어제 병원으로 녹색병을 실려가셨다는 소식이 어제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올해 초에 기사 다 보셨을 텐데, 임경빈 학생이 그 그게 반응이 좀 있는 상태에서 발견된 상태에서 이제 헬기로 이송이 되면 거의 뭐 한 얼마 아주 짧은 시간 이송될 수 있는데, 배를 4번인가 이렇게 갈아타면서 4시간 41분이 걸려서 이송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구조를 했다 하더라도, 응급처치 했다 하더라도 생존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기회 자체를 완전히 박탈당한 거죠. 당일날 발견됐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의 어머님 임경빈 어머님께서 365일을 청와대 앞에서 2시간씩 농성을 하셨고, 그 땡볕이든 비가 오든 가리지 않고 하셨고, 한겨울에도 하셨고, 제가 정교조 선생님들 때문에 이제 법의 노조 투쟁 이 정교조 때문에 제가 청와대에 가보는데 진짜 여름에 땡볕에 2시간 서 있으면 저 발등이 뜨겁더라고요.
발등이 뜨겁고 경험이 있으실 텐데 머리가 어지럽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견디셨고 그러고 나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이제 청와대에서 노숙 농성에 들어가서 지금도 이제 하고 계신 상황에 있다는 말씀도 좀 참고로 드리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런 투쟁 동력을 가지고 하시다 보니 아시는 것처럼 여태까지 있었던 사회적 참사들 가족들의 투쟁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의 힘에 기초해서 이분들이 투쟁하시면서 부모님들이 이제 세월호 특별법을 이제 만든 것도 사실 엄청나게 큰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이제 실제 이제 가족 협의회라든가 이걸 꾸려서 활동하실 뿐 아니라 저는 그 문화 예술 활동으로 국민들을 만나는 것도 대단히 훌륭하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극단, 합창단 이런 활동들 되게 놀랍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 뭐 자식 죽었는데 뭐 노래하고 춤추고 뭐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그러니까 투쟁은 국민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고 국민들의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의 이런 활동이 사실은 그러니까 싸울 때는 집회 가서 싸우고 투쟁하고 그러면서 이제 문화 예술로 국민들을 만나서 감동을 끌어내고 그러니까 그 세월호 부모님에 대한 연극도 못 보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국민들 중에요. 예. 근데도 이제 그렇게 그것조차도 넘어서서 하시는 것은 되게 훌륭한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저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사회변화의 어떤 투쟁의 당사자에서 이제 사회변화 운동의 주체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연극 문화예술 활동도 마찬가지면서 또 한 가지 제가 보태고 싶은 건 엄마들이 활동을 어쨌든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버지들이 보통 그 생업에 종사도 많이 하시고, 또 아빠들은 또 그러시잖아요. 힘든 척 안 하시고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엄마들 중에 저는 이제 그 엄마들 중에 연극 뭐 예술 활동 분들 엄마들이 많으신데 그 직업이 이제 학원 강사셨거나 이런 분들도 또 계신데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 전도사 어머니라든가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막 10분 발휘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초점만 갖고 있어서 그냥 근데 여성분이 안 계시지만 그러니까 여성 운동의 관점에서도 저는 세월호 엄마들의 투쟁에 대해서 되게 천착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대단히 중요한 그게 될 거라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는 이제 부모님들 곁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 여기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는 달서구 얘기만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조금만 드리면 여기 다음 강의 오는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도 이게 달서구 이제 주민이고 이런데 그러니까 대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구 4.16인데 단체를 꾸리고 개인들이 많이 붙어서 활동하는데 그러면서 대구가 달서구 그다음에 북구 칠곡 쪽 그다음에 동구 반야울 쪽 이런 쪽에서 이제 엄마들이 그래도 좀 중심이 되고 이제 엄마들만은 아니지만 붙어서 단체들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서명이나 선전전을 계속하고 있고 이제 동성로는 그 시민사회단체도 돌아가면서 이제 이거를 좀 이렇게 서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사실 계속하는 게 전국적으로 또 쉽지는 좀 않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부모님들은 고맙다는 말씀 되게 많이 하시는 사례이긴 한데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 말씀드린 그 이제 맨 처음 시작을 하게 된 동기가 그 이제 한민정이라는 다음 강의 오실 그 정의당 대구시당이는 저희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한데 저랑 비슷하게 이렇게 뭐 학생운동하고 정교조 이랬던 분인데 그러니까 거기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인터뷰한 글에 보면 되게 무력감이 커가지고 세월호 참사 이러고 나서 정말 좌절감과 무력감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내가 헛살았나 뭐 이래서도 들고 내가 이래가지고 세상이 바뀌겠나 해서 들고 되게 괴로웠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여기가 이제 세월호 운동을 달서구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이유는 김미경이라는 선생님 때문이에요. 이분은 퇴임하신 선생님이신데 김미경 선생님은 세월호 참사 딱 일어나고 나서 박스 종이 상자를 막 이렇게 꾸깃꾸깃 해가 어떻게 해가지고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수목원에 이제 서명 받으러 가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왕언니죠, 왕언니가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이제 후배들이 같이 해야지 하고 이제 한 명, 두 명 붙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그분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뭐 나이도 많고 아도 다 키웠고 하니까
나는 그때 그분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세월호 참사가 너무 심각한 문제니까 이게 진실이 뭐 규명이 되겠나, 뭐 이게 지금 미국하고 온데가 다 관여한가 아이가 뭐 이런 생각도 막 하니까 음모론도 당연히 뭐 믿을 만한 막 얘기들만 나오니까 이게 쉽게 안 밝혀질 거다. 근데 이거 투쟁하다가 안 잡혀가겠나 이 생각을 하셨대요. 잡혀갈 수도 있다 생각하셨대요. 완강하게 투쟁하면. 그리고 실제로는 교사들이 이제 이 세월호 때문에 시국선을 했다가 아직도 이제 그 무죄 판결을 못 받고 있고, 이 교사들이 이거에 걸리면 퇴임도 명예퇴직이 안 되고 그 정년퇴직을 하셨거든요.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반틈만 나와요. 국가가 지고 안 줘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게 정도까지는 됐지만 초기에는 진짜로 내가 일하다가 뭐 감옥도 가겠다 이런 생각도 하셨다는데, 그때도 이제 뭐 가면 내가 가지, 젊은 사람들은 일하고 나는 뭐 아도 다 키웠고 뭐 먹고 살만 하니까 내가 가면 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세월호 진상규명되는 건 봐야지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신 거죠. 이런 분들이 이제 곳곳에 계신 거죠. 그 한 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시작했던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 세월호 투쟁을 하면서 그 뭐 이런 곁에 계신 분들이 계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분들이 저는 또 좋았다거나 힘이 되었던 부분들은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세월호 파다. 그러니까 우리 정파는 세월호 파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민주당 지지자라서 뭐 나는 뭐 정의당이라서 당으로 얘기하자면 나는 뭐 민중당 진보당이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세월호 파다. 이렇게 정리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노란 리본 공방을 대구에서 한 번씩 하는데 한 10명, 15명쯤 오거든요. 그래 하면 진짜로 당이 이렇게 오세요. 진보당 당원, 정의당 당원, 민주당 당원 오시고 그냥 동네 주민 오시고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서 대신 조심해요.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당 얘기는 안 하려고 애도 좀 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월호 리본을 만드는 거죠. 예. 저는 그 힘이 어쨌든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제 엄기호라는 쌤님이 계시던데 뭐 어느 학자인가요? 저 자세히 몰라가지고 이제 그분이 교육 관련된 뭐 강의도 오시고 그래서 제가 책도 좀 보고 했는데, 그분이 썼던 책 중에 제가 되게 공감했던 책이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이제 세월호에 갖다 대거나 아니면 뭐 성폭력 피해자 곁에 계신 분이나 사드 투쟁 하시는 분들 옆에 계신 분이나 이번에 뭐 코로나 관련해서 또 고통을 겪으신 분들 누구나 다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가족들 중에도 되게 아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몸이 아픈 분들 옆에 계실 때 엄기호 선생님 얘기를 제가 뭐 되게 잘 완벽하게 소화는 못했지만 그냥 제가 저한테 좀 남았던 건, 그러니까 고통의 당사자는 말을 하지만 이게 비명이잖아요. 비명이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비명이 이제 언어로 전환되어서 이제 사회적으로 전달되어야지 그게 언어가 사회적인 힘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고통의 당사자가 특히 극심한 고통에 있을 때는 그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물질적인 기제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고통의 당사자의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언어화되고 전달된다는 얘기를 이제 뭐 학술적으로 뭐 그리고 또 사례를 들어서도 굉장히 잘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부모님들의 곁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있어 온 것이 매우 잘했다고 생각해요. 부족하지만 매우 잘했다고 생각하고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곁에 계신 분들이 진짜 훌륭하시다. 한 분 한 분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드리고, 근데 그 곁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밀착해서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뭐 저처럼 제가 이게 제 업이니까 저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정교조가 저한테 월급도 주고 가서 일도 하라 했고 하니까 이거 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활동가거든요. 저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은 당연히 일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회의 가고 이렇게.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렇게 밀착하니까 아주 가까이 계신 분들, 저같이 활동가들, 그리고 그 활동가 옆에서 응원해 주셨던 분들, 그리고 저는 확장해서는 국민들까지. 저는 동성로에서 세월호 서명을 저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이거 사실 다 좀 그러시잖아요. 1인 시위도 가보시고 뭐 서명전 같은 것도 해보시는 경험이 있으실 분도 계실 텐데 그거 시민들 호응이 없으면 재미없어서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1시간 서 있는 것도 누가 좀 쳐다도 보고 가고 아는 척 해줘야지 되지. 그거 계속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은요. 어떨 때 욕도 들어야 되네. 근데 진짜 동성로 세월호 서명은 진짜 뭐 청소년들과 여성들이 좀 더 많긴 하지만 진짜로 꾸준히 리본을 받아가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리본 하나 받아가는 거, 그 다음에 뭐 서명 안 해줘도 가도 괜찮아요.
그거 하나가 저는 저희 활동가들 있게 했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활동가가 부모님들 곁에 있도록 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 곁에 있는다는 거, 곁에 가까이 있거나 좀 밀착해 있으면서 이분들의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언어로 만들어서, 그 언어라는 건 예술 활동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고 투쟁의 언어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예, 이런 뭐 영화 감독들 그리고 합창단 감독님들 활동하시는 분 전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것을 전달해낸 이분들의 곁에 또 있는 그러니까 곁이 촘촘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엄기호 선생님이 그런 얘기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고통의 당사자 곁에 있는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이다. 힘든 일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곁에 있는 곁을 지키는 곁 또한 매우 소중하다. 그리고 이분들이 중요하게 해주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점에서 이 피해자의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의 옆을 지키고 있는, 곁을 지키고 있는 우리 모두가 국민들이 매우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요 얘기는 부정적인 얘기지만 좀 드리면, 제가 뭐 좋은 얘기를 더 많이 드렸어요. 근데 뭐 전 좋은 게 훨씬 더 많다. 99% 좋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세월호 투쟁은. 근데 이제 다만 그래도 피해자를 괴롭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일 괴롭히는 건 박근혜죠. 그리고 이제 지금 진상규명의 진척을 너무 안 내주는 현 정부도 되게 부모님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진짜 고통스럽게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여기 유언비어를 날조해서 괴롭히는 뭐 이 어버이 어쩌고 저쩌고 뭐 하고 우리 공화당 뭐 이게 더 말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되는 사안들이고, 그다음에 저는 소위 말해서 곁에 있다고 생각하는 운동 진영 또는 운동 진영은 아니어도 어쨌든 자기가 이제 고통의 당사자의 곁에서 돕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중에도 사실은 대단히 폭력적이고 가해 행위를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은 있어요. 그것은 이건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도 연결이 되는데, 저는 세월호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그냥 첫 번째, 국민과 함께 싸운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세월호 투쟁의 성격이 원래 그렇고요. 성격이 그렇고, 그 다음에 실제로 세월호 투쟁이 이까지 오게 되기까지의 과정에서도 저는 그 주체로서의 그 가족들 그리고 국민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과 함께 싸운다는 것이 저한테 첫 번째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원칙이 이제 피해자와 나를 동일시하거나 넘어서지 않는다라는 게 제 원칙이에요. 네,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그만하자고 하면 그때는 그만둘 거예요. 됐다 가시면.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다.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인데, 제가 이제 가족의 곁에 있으시면서 가족을 좀 더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피해자와 스스로를 동일시하거나 피해자를 서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들의 투쟁을 제가 그냥 돕고 지원하기만 해서 있는 건, 이건 나 자신의 투쟁이라고, 나 자신의 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피해 당사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켜야 될 선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저희 형식적이긴 하지만 가족분들하고 막 동고동락까지는 아니고, 감정적인 선도 좀 지키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존댓말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막 친해지면 언니 동생도 하던데 저는 그렇게는 좀 잘 못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이제 대표적으로 한 가지는 요거고, 한 가지는 이제 가족들을 가르치려고 드는 거죠. 대상화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족들이 원래 뭐 투쟁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무슨 정권의 본질을 다 아는 분도 아니고 무소불위 이런 분들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족점도 있으시고 일상생활인이세요. 그리고 무슨 뭐 정세 분석 막 이만큼 해가지고 막 턱 짠하고 뭐 전술 내놓는 분들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은 주로 운동 진영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그런 거를 가르치려고 들거나, 그 다음에 그런 자기들이 내놓는 노선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좀 일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작년과 올해를 거치면서 되게 어려워진 점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 이제 4.16 연대를 좀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운동 진영의 한 그룹이 그 적폐청산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적폐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나쁜 것들 청산해 줘야 되는데
이런 용어는 제가 다 써도 되죠. 그러니까 이 뭐 국민의 진당 뭐 이 황교안 다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책임자들이 처벌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다만 좀 고민이 생겼던 거는 이렇게 이런 노선을 강하게 가지신 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적폐청산과 진상규명이 한 쌍이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좀 주장한 가족협의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는 진상규명이 되면 적폐청산 따라온다라는 입장도 갖고는 계세요. 그래서 책임자 처벌하지 말자는 건 아니라고요.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 처벌을 동시에 가자는 말씀 하시지만 이게 앞에 와서 진상규명이 유실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좀 갖고 계신데, 작년에 4.16 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단히 이제 혼선을 가져오면서 그 조직이 되게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좀 꾸려지고 뭐 이런 과정을 좀 겪었고, 그러면서 저는 한 해 정도 때를 좀 놓쳤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진상규명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게 좀 더 강력한 요구를 해야지 되는 시기였는데, 올해 해야 될 일들을 작년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작년에 못 해버린 게 되게 시기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안타깝고, 그리고 그런 시기의 과정이 그 다음에 이제 분열을 일으키죠. 그래서 어제 이제 단식하셨던 김성문님 같은 경우 되게 마음이 아프고 되게 괴로운 일인데, 어쨌든 함께 또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도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게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을 주장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사참이 꼽혀, 뭐 국회 꼽혀, 검찰은 더 믿을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기구들이 아니고 실제로 대통령이 관할하는 직속의 특별수사단을 꾸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대단히 저는 심정적으로 되게 공감되고 현실적으로도 되게 그 얘기를 왜 하는지를 정말 잘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거는 맞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번에 진상규명 관련 진실버스 다니면서도 그랬고, 뭐 책 내는 것도 보면 이런 것도 보면 전부 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당사자 그러니까 진상규명의 당사자는 당신들이다라고 계속 요구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방향은 일치하는데 이제 방식에 있어서 이분들이 이제 사참이나 이런 건, 사실 사참이나 한계도 되게 얘기가 많이 되어가지고 되게 진상규명 안 되니까 힘들어 하시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주장을 펴시는 것을 1차로 갖고 있고, 2차로 갖고 있어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4.16 가족협의회가 사참이 해소하라는 얘기는 아직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옳은지 안 옳은지 역사적으로 평가 논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사참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열망이 너무 크시다 보니까 가족들 그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가족들을 이제 비난,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막말도 하시고, 그리고 뭐 이분들하고 또 다른 별도의 그룹에는, 저도 이제 서울에 집회 같은 데 가보면 서슴없이 가족들을 쫓아다니면서 욕을 하세요. 심한 욕을요. 그래서 이제 그 2학년 3반의 예은 어머님 진짜 진중하시고 제가 되게 존경하는 어머님인데, 감정도 많이 표도 안 내시고 되게 훌륭하셔가지고 제가 배우는데, 어머님께서도 어떤 기자회견장에 이제 그런 분들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무 심하게 이제 얘기하시는데,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너가 자식 팔아서 어쩌고 이런 얘기는 들어도, 그것만 들어도 미치겠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너가 잘못해가지고 자식 팔아먹는 거랑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까지도 서슴없이 경우라든가 뭐 이런 경우들 사실은 대부분 없고요. 중앙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사실은 가족들을 대상화하거나 가르치려고 늘거나, 자기가 마치 가족인 거가 동일시해서 감정적으로, 그분의 마음은 진심일 텐데 결과로서는 가족들을 되게 괴롭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이 들죠. 국가가 제 역할을 못 해줘서 이분들이 고통에 빠지고, 그래서 온갖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받고, 온갖 사람들한테 이제 그 위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온갖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고 온갖 사람한테 욕을 듣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면 되게 마음이 안 좋죠. 그래서 그런 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일단 저에 대해서도 비판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요. 그렇게 넘어서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과 함께 싸운다는 얘기는 계속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그래서 그냥 한 가지 예를 들면, 부모님들은 세월호 참사라는 용어로는 성에 차하지 않으세요. 학살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도 하시고, 또 뭐 책자도 막 이만큼 내시고, 이거는 원인도 원인이지만 실제로 구조하지 않았던 국가가 그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학살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부모님들이 하시거든요. 사석에서 하시는데 심정을 그러시다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이 어떤 문건이나 어디에도 처음부터, 그리고
학살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셨어요. 참사라고 계속 명명했고, 그리고 되게 고민하셔가지고 올해 초인가 나왔던 문건인가 작년 연말인가 제가 시기는 조금 헷갈리는데 요거 쓰셨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는 해상 교통사고가 아니라 살인 범죄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리고 국가가 저지른 범죄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지금도 학살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안 쓰세요. 저는 그게 그 노력이 국민들과 함께 가겠다는, 그러니까 본인의 막 억울함과 이런 것들은 다 당연히 있으시고 그보다 더한 말씀도 하고 싶으시겠지만 공식적으로 또 뭐 이렇게 하거나 자제할 건 자제하거나 국민들과 소통하시는 언어를 이렇게 찾아가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믿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피해 당사자가 뭐 100번 오를 순 없지만 저는 신뢰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뭐 지금은 놓고 보면 이런 방식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가장 절실한 사람이 가장 옳은 방법을 찾아낸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분들을 대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뭐 비판도 하고 토론도 해야 되겠죠. 이 속에서는. 그런까지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는 뭐 가족들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는 멈추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황만 조금 말씀드리면 뭐 최근에 이제 제가 더 많이 설명 안 드릴 것 같아서 뭐 진실 버스 다녀가거나 뭐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신 분들이신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7주기까지 얘기하시는 것도 지금 상황이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공소시효가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상 이런 게 인데 업무상 과실치인데 그러니까 1, 2, 3정장 해경 1, 2, 3정장이 그때 구조 표적 수사 구하고 가버렸잖아요. 책임을 물어서 이 한 사람만 지금 형사처벌 징역 3년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이제 씌워진 제목, 이 사람이 책임지는 정목이 업무상 과실치사거든요. 그러니까 요 치상 정도까지가 포함되어서 이제 공소시효가 7년이고 그 외 어떤 국가살인이라든가 이런 다른 모든 살인죄가 아닌, 그러니까 의도적인 살인죄가 아닌 모든 것들은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내년 7주기에 되면 끝이 나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를 믿고 이렇게 쭉 왔는데 이제 막 선거 들어가고 지금 이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에서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뭐 다음 정부는 또 어떻게 되더라도 내년 한 해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그런 요구들을 하고 계신 상태인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어쨌든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진상규명이 잘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부모님들의 표현은 왜 침몰했는지 모르겠다, 왜 구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왜 진실을 감추고 왜곡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세 가지를 이제 왜 침몰했느냐, 그리고 왜 구하지 않았느냐, 왜 감추고 왜곡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사건이 왜 침몰했는지는 최근 사건은 어제 이제 저는 국민들이 진짜로 왜 이런 배에 조탁이 남자분들은 좀 아시던데 쏠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게 어제 이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발표를 어제 했는데 저 앞에 일기특조위 때는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내인설하고 외인설을 둘 다 열어놓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인설은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처음에는요 저 이제 나쁜 놈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급변침해 이유를 그 선원들이 조작을 잘못했다 뭐 이런 것까지도 막 들었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들어서 근데 이분들이 이제 진술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다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뭐 그런 것도 시작을 해가지고 막 내인설을 얘기하다가 어쨌든 그 뒤에 왜 방향 이게 뭐죠? 이게 뭐 조탕 이게 왼쪽 오른쪽 꺾어지는 거 배 꼬리에 있는 거 그거를 그 앞에서 솔레노이드 고착 뭐 이런 거 그런 기가 그 방향을 이제 전달 배 앞에서 조정 장치인데 그거를 결정해 주는 장치가 있는데 뭐 내인설로 크게 나왔던 거는 그게 이제 고착되어 가지고 급변침이 일어났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제 이제 발표한 바로는 실제로 그게 또 아니기도 하거니와 그걸로 인해서 그것만의 사유로 그러니까 급변침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이제 어제 발표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외인설을 주장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 상황에서 이렇게 아직도 여전히 이제 침몰이 된 원인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언 어머니가 어디 그렇게 말씀하셨지 싶은데 국민들이 다 눈을 뜨고 본 사건에 대해서 6년 반이 되도록 조사만 했다.
조사만 한 거죠. 조사만 지금까지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계시고 뭐 구조하지 않았던 거는 그때 다 보시고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거는 그 1, 2, 3 정장 해경이 출몰해가지고 이제 출동해가지고 표적해서 선원만 구하고 간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헬기가 그때 막 떴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헬기 행동 보셨던 거 기억하시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 그러니까 뭐를 깨든지 어떻게 했으면 됐을 문제인 해결하지 않은 문제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선내에서 1시간 동안 가만히 있으란 방송이 12번이나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헬기도 헬기가 떠서 구조했는 인원이요 35명 구조했대요. 그때요. 그러니까 딱 35명 구조를 했고 그리고 헬기가 왜 들어가서 깨거나 뭐 그러니까 선내에 들어가 진입해서 방송하거나 안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조종사들이 정언한 걸 찾아보니까 그만큼 사람이 많은지 몰랐대요.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데 그게 여객선이니까 기본 사람이 많겠죠. 그리고 헬기 이런 거 원래 다 뭐 해경이랑 다 교신하면 다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되게 이상한 말을 하면서 은폐하고 있는 거죠. 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박근혜 이제 대통령 7시간 그 기록 봉인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부모님들이 뭐 다양한 정언을 내놓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해서 여전히 얘기하고 계신 거고 심지어는 부모님들하고도 저도 얘기를 하면서 나눈 얘기를 그날 안개 끼고 이래가 배가 몽땅 다 출항 안 했잖아요. 근데 딱 한 대 세월호만 출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도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거고 그 이유를 알만한 교감생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죠. 그리고 그 동영상 그 배 안에 녹화본을 막 보면 돌아가신 쌤 성함이 이루어졌다. 좀 젊은 남자쌤이신데 남자쌤하고 교감이 그러니까 음성은 녹음이 안 되어 있고요. 막 언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도 부모님들 보시면 도대체 무슨 얘기가 왔는지, 왜 교감생 그걸 안 밝히고 그랬는지 뭐 이런 얘기들 뭐 하여간 온갖 얘기들을 다 하고 계시고 그러고 뭐 가족들 사찰했는 이런 거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그 국정원 선원이 국정원하고 직접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했는 기록도 나오고 다 하는데 국정원에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도 사참위가 이제 일기특조위 법을 만드는 건 매우 훌륭한 일이었지만 일기특조위도 그랬고 지금 사참위도 그러니까 수사권을 안 갖고 있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이런 데 내놓는 자료를 하나도 볼 수 없는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서 진척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진실버스가 전국 20일 동안 27개 도시를 다니셨고 지금 이제 2차로 또 버스 투어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만 국회 국민동원 청원이라고 해서 사참위법을 이제 개정하기 위한 거. 사참위법이 12월 10일 날 사참위 활동이 종료가 돼요. 이거 밝힌 건 어제 그거까지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사참위법도 연장하라. 그리고 공소시효도 우리 한국 그 판례가 있다네요. 그러니까 선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공소시효를 3년 연장하라, 5년 연장하라. 그러니까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중지시키는 효력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력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라든가 그리고 사참위 전체 인력을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박근혜 이제 기록물 공개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이제 국정원 뭐 기무사 등등의 자료를 다 내놓으라라든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담아 있는 게 이제 10월 31일 날 성사가 되어서 이제 입법의 공이 넘어간 거고 국민들의 뜻이 이제 전달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요까지 나와 있는데 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주체 동력이 제가 앞에 뭐 억지로 막 엄청나게 멋지게 설명드렸는데 여전히 저는 그건 기본으로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6년이 넘어지면서 부모님들이 다 이제 40대 50대 이렇게 되기 실제로 되게 가족들도 축소가 활동하시는 가족들이 많이 줄었고요. 건강 상태도 되게 악화가 되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런 요거만 잠깐만 지금 처음에 우리 미수습자 기억나시죠? 허다현 학생하고 조은하 학생하고 이름은 제가 또 좀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부자지간하고 이렇게 해서 또 선생님하고 뭐 학생들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만 해도 사실은 그런 게 표면에 좀 드러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미수습자 가족들과 유가족들 간의 갈등 이런 게 사실 드러났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생존자 단식하신 분들이나 또 유가족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게 배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막 복잡해지면서 4.16 다른 가족 협의회도 크게 2개로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저는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만큼 오신 것도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사실 근본 원인은 그때 이제 미수습자와 이제 유가족의 갈등의 근본 원인은 사실은 그건 부모로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거는 저는 박근혜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때문인 거잖아요. 국가가 제 역할을 제때 못 해줬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더해서 겪으신 거죠. 제때 구해주고 제때 수습해주고 역할을 해줬으면 그 상황이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 지금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투쟁을 둘러싸고 이견이 좀 있기도 하고 또 그 사이 갈등도 있는데 사실은 핵심은 국가가 제 역할을 안 해주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를 좀 해주면 이렇게 될 리가 없어요.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시면서 또 우리도 상처를 입으면서 이렇게 투쟁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언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얘기인데 4월 15일 날 하고 나서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나 이런 데들 촉구하신 글이에요. 그러니까 2학년 3반 예언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6년 전에 4월 16일 날 쓰신 글입니다. 올해 6년 전 국회 노숙 때는 진상 규명을 위해서 협상하지 말고 싸워달라고 했을 때 민주당은 의원 수가 적어서라고 했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전폭적인 지지로 의석수를 늘려주었을 때 왜 아직도 소극적이냐고 하니 집권당이 아니어서라고 했다. 또 국민 촛불로 박근혜가 탄핵되고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어도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묻자 사사건건 통합당이 발목을 잡아서라고 했다. 이제 그 마지막 이유도 사라졌다. 국민은, 유가족은, 우리 아이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이제 민주당과 정부가 할 일만 남았다.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라고 쓰셨거든요. 저는 매우 공감하고 매우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유효한 말씀이라고 좀 생각이 되어서 나쁜 사람들에 비하면 또 현재 이제 부모님들이 정말 이낙연 총리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단식도 하셨었고 마음 아파했던 그 진심을 모르시진 않고 다 알고 계시고 또 그러신데 이제는 그냥 마음이나 위로가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죠. 이 진상규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주고 그러니까 진상규명에 접근할 수 있는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고 책임자들 찾아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까지 해야만 그것이 이제 그 책임이 지금 집권 여당에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세월호 투쟁을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지금이 조금 힘들어서 그랬어요. 지금 좀 아까 말씀드린 세월호 투쟁 상황이 시간 얼마 안 남았고 부모님들은 너무 힘이 드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서로 또 이제 단합해서 뭐가 좀 안 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한편 힘이 나고 한편 좀 어렵기도 하고 이런 거 돌아보면 제일 많이 했던 말은 어딘가에 적었었는데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부모님들하고도 제일 많이 했었고 부모님들하고 행사할 때마다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 말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가장 많이 한 투쟁이 세월호 투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에 제가 이제 곁에 있어 달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 곁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다 아시겠지만 중언부언 했는데 그러니까 오준영 학생 또 어머니가 어머님이 저는 이제 3반이 아니셔가지고 자주 못 뵀는데 작년쯤부터 피해자 간담회 오셨는데 되게 에너지가 있으세요. 말씀도 되게 재밌게 하세요. 그래가 어머님 말씀 막 듣다 보면 막 진짜 울다가 웃다가 하거든요. 그냥 어머니 우리를 막 웃겨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데 어머님이 어디에 이제 그 기고글을 쓰셨는데 죄책감이나 그리움과 죄책감으로 6년 반 세월을 살았는데 지금이 제일 힘들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안 될까봐.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법도 만들고 사회적 특조위도 굴러가고 이래 하니까 그거를 믿기도 하고 힘을 보태야지 하고 실천활동도 해왔는데 안 될까봐 너무 두렵고 그렇고 힘이 들다 이런 얘기를 쓰셨더라. 그래서 좀 저도 이제 국민들도 세월호 투쟁에 마음 아파했던 국민들도 피로감을 얘기하실 것도 사실은 있고요. 사실 좋은 얘기 자꾸 들어도 힘이 드는데 힘들거든요. 자꾸 힘든 것도 맞고 또 이제 코로나나 이런 걸로 경제적인 분위기도 어렵고 실제로 일상의 위협을 받다 보니 이 코로나의 위기와 코로나에서 우리가 겪는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는 위기와 이 세월호 참사의 위기가 이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문제이지만 그래도 현실에서는 세월을 이기는 장사도 없다 이런 말도 있고 실제로 또 이러다 보니 아무래도 좀 관심도 떨어지고 오시는 분들도 좀 줄어들고 이러는 거는 또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껏 보여주는 현재 상황을 보면 되게 난관이 더 클 것 같고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오늘 같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도 너무 고맙고 그래서
또 이제 내년 사주기 올 텐데 부모님들이 지금 또 활동 계속 하시겠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제가 그 말씀은 좀 드려야지 그냥 다른 단체에 가서 이렇게 말이 안 돼. 간담회를 꼭 해주세요. 간담회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정말 10명만 돼도 오세요. 5명만 돼도 오세요. 예,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예, 세월호 세법도서관에서도 좀 와달라고 하고 요청하면 저한테 요청하셔도 되고 뭐 달쓰고 활동 요청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만나면 부모님이 되게 큰 힘이 돼요. 저희 리본 나눠주면서 이거 여기 드리고 가려고 리본 나눠주면서 맨날 이렇게 이거 달고만 있어도 가족들이 좋아하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나눠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막 전력으로 뭐 해달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냥 저는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걸 조금씩 해주시라. 그리고 조금 더 지금이 내년 사주기까지는 좀 어려운 시기니까 조금 더 힘을 보태주시라. 할 수 있는 거에 플러스 1을 조금 더 해주시라. 리본 한 개 달고 가시고 누구 좀 주시고 뭐 이렇게라도 해주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아이들은 돌려줄 수 없잖아요. 건강도 돌려줄 수 없고요. 아무것도 돌려줄 수 없는데 진짜 그 부모님들이 가지는 죄책감으로부터 좀 벗어나실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상을 좀 누리실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장치로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이제 좀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걸 조금씩 보탰으면 좋겠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